살아있는 인간 문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문제는 한번 풀어볼까요? 87. 번호는 몇 번일까요? 87. 87? 네. 뒤집어서 맞습니다. 이해를 잘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해석을 잘 하셨습니다. 해석을 완전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해석이 뭔지 한번 알아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해석학적이라는 용어는 이제 예술, 학문 이런 데에 대한 해석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해석학적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점은 또 뭐냐? 신학과 심리학을 포함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신비를 꿰뚫어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그것이 이제 해석학적 관점이다. 그런 것이고, 그런 해석학적 이론도 있어요. 이거는 맨 먼저 이제 신학과 심리학의 언어적 경계를 깨닫고 그 언어 세계들을 또 어떻게 인간에게 연관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이론이 해석학적 이론입니다. 또 목회상담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서 목회상담은 또 뭔가 상담자, 내담자 모두 참여해서 언어의 세계를 서로 이제 넘나들면서 교류하는 대화의 해석학적인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목회 상담자들이 일반 상담자들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네, 그러면서 자기 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리고 목회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지하게 숙고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인간 문서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하나의 도서관으로 이해를 했어요. 도서관에 하나의 이제 공간이 있죠. 저마다 이제 모든 도서관마다 다르게 생겼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넣어놓는 책 권수나 뭐 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다른 게 있다면은 도서관은 고고학적인 거, 이 물질적인 거, 이 책을 보관하지만은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 기억을 보관한다, 역사를 보관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막 역사 순으로 이렇게 자기의 역사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제 뭐 했더라? 막 그저께 뭐 했더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호할까요? 아들, 딸들이 좀 왼쪽처럼 이렇게 가지런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잘 행동하고 이러길 원하는데 보통은 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답답한 왼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목회 상담자들은 엄마와 좀 다른 게 오른쪽도 수용을 할 줄 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 목회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전이해적 접근, 영혼의 도달하기. 이 전이해적 접근을 통해서 내담자의 영혼이 어떤 상태일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서 도달한다.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석학적 놀이, 통전성 작업. 해석학적인 이론들을 놀이하듯이 이렇게 주고받아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중간 단계, 중간 과정이라는 것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 기억, 저 기억 활용해가지고 창조했다가 무너뜨렸다가 창조했다가 만들었다가 새롭게 의미 변환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통전성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평융합, 성형 공동체 이루기인데 지평이라는 거는 나의 세계, 너의 세계 그것들이 융합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대화가 오가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아, 자기, 영혼. 이 세 개가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아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마음의 핵심이에요. 이 마음에서 이 조정을 하고 중재하는 기능, 그런 걸 할 때 이제 자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에요. 존재의 핵심인 거예요. 예, 존재. 그 다음에 반응적이고 해석적인 핵심이 중심을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힘을 작용하는 것, 존재의 핵심,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걸 다루는데 이거는 뭐라고 써있냐, 자기의 중심적 핵심이라고 쓰여있어요. 중심도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핵심 위에 또 핵심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믿는 자만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자아의 갈등을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 안에서 양육되고 유지되고 지탱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자기, 자아, 영혼, 요 세 개의 용어들은 동일한 실체, 나를 가리키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 목회 상담자들은 이것들을 잘 구분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은 있지만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모드를 다르게, 기여를 다르게 넣고, 그러면서 해석적인 이해를 통해서 내담자를 바라봤을 때 상담이 더욱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 상담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상담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내담자가 어떤 일들을 겪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담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담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목회 상담의 뭐랄까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나의 이전 내담자들 혹은 이제 다른 상담자들의 사례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상담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그런 일반 사람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면서 전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해요. 이 목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전이해, 아까 말했던 그 미리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그 전이해들, 그 사이를 계속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성령님이 활동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이해라는 거는 이 상담 상황에서 이제 목회 상담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전이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해석학적 우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를 꼭 필요로 한다고 해요. 곁길 여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나아지는 거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싶으면서도 결국에는 이게 촉진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해석을 어떤 관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시작을 하냐, 언제 해석이 시작되냐, 앞길이 막혀버렸을 때 해석학적 질문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순탄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해석학적 질문을 던질 생각이나 할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일이 닥쳤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 공세가 되었을 때 이런 질문, 물음이 던져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기에 딱 봉착했을 때, 내가 내담자가 되었을 때 상담자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말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 나오던가요? 아니죠. 내가 이랬는데, 아니 저랬는데, 앞뒤가 맞게 잘 이렇게 짜여진 구조로 이렇게 내가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해석을 막 해야 되고, 이 사람 이거 말하는 의미가 뭐지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상담자들은 이런 애매모호한 연관성, 그리고 상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아까 그 어지럽혀진 그런 도서관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잔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목회 상담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담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이제 전이해적 관점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회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만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 뭐 직업 괜찮게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은 특수학교 다니고 있네요. 내 남편이요? 뭐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뭐 원하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생각을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물음표 살인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목회 상담자들은 물음표 살인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제가 가계도를 그냥 잠깐 그려봤거든요. 처음 그려봐가지고 좀 모호하긴 한데, 여기 보면은 수잔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펼쳐지죠, 가계도가. 여기 자세히 보면 2줄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 입양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그재그로 뭔가 돼 있는 거 이거는 갈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잔과 남편 사이에 이 점점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 성적으로 좀 뭔가 소원하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자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네모 뭐지? 이 점점점 뭐라고 했죠? 네. 그 성적인 거. 예, 얘는 불륜나는 거예요. 현재 가계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계도를 봤다면은 요거를 보고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잔 그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막 물음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음표 한가득 실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책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진짜 물음표 살인을 하더라고요. 이 뿌리 느낌 하나에 관할 것일까? 왜 지쳐 있을까? 막 축사교를 왜 언급했지? 왜 울었지?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분노인가? 호소인가? 내가 이거 모르는 이야기가 뒤에 있을까?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짜맞춰야 될까? 기타 등등 생각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내담자에게 질문다운 질문을 던질 때는 좀 조심스럽게 우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수잔이 아까 지그재그 있었잖아요. 엄마랑 사이가 이렇게 안 좋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진 봐요. 엄청 지배적이게 생겼죠. 지배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 내에서 힘이 셌고, 그다음에 모든 일들에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너 밥 먹었냐, 뭐 했냐 이런 거.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잔은 어머니의 영향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난 집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 결혼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는데 요 집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 남편과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연애를 한번 했었는데 10대 때 유일하게 한번 사귀었던 남자예요. 근데 이게 좌절이 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인데 어머니가 그 신실한 루터교의 신자예요. 근데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남자친구가 가톨릭인 거예요. 너 내가 루터교인 거 몰라? 이러면서 너는 헤어져. 그래가지고 헤어진 거예요. 반대를 해가지고 그 말에 복종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좌절이 됐는데, 그래서 엄마의 막 그런 거 도망치려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그 남편과의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네 하던 찰나에 이제 그 전 남친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불륜을 했다. 아주 뜨겁게 모텔에서 낭만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 쓰여있죠? 경이로웠다라고. 네, 아주 경이로운 밤을 보냈대요. 목회 상담자는 이런 자료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목회 상담자는 이 알파적인 이해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이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알파인 거죠. 네. CPU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수잔이 지금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는 어떤 의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 연인과의 낭만적인 만남을 했네? 그렇다는 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현재 남자와 불만스러운 관계일 것이다.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잔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사례들, 그런 것들은 사실 수잔의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녀에 의해서 해석된 사실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한번 필터가 끼워진 거를 우리는 그거를 한번 베껴서 듣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되더라고요. 계속되는 일, 그 다음에 지출, 아이들을 위한 희생, 엄마가 막 뭐라 그래, 남편이 불안정해. 그러니까는 이 목회 상담자는 끝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도덕적인 기준과 성적인 기준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계속 막 이래라 저래라 하죠. 그 다음에 남자친구 만났는데 헤어졌죠. 좌절됐죠. 그러니까는 도덕적 기준에서 계속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과 나 사실 그 남자친구와 계속 마음이 있었고 만나고 싶은데 그런 환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의무 사이의 갈등이 잘 형성된 내 자기 존재감을 위한 몸부림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게 더 나아가서 목회 상담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그 신실한 신자였다고 했죠. 그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과 관련해서 이 수잔에게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투명한 그런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석을 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그런 삶을 살던 수잔,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이때 이제 불륜이라는 우상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알파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배타에 계속 쫓겨다니면은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했다고 해서 수잔한테 나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했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다고 해도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내린 해석은 단지 이제 하나의 가설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도상, 그냥 길 만드는 그런 해석이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숟가락 살인을 계속 마음속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이야기에 대한 그런 지배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 과거의 이미지, 그 수잔의 신화를 비신화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목회 상담자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은 이제 해석학적 논리입니다. 이 통전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분열되었고 분리되었던 자기의 이미지 대신에 건강하고 진정한 자기로 성숙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목회 상담자는 아까 계속 말했지만 끊임없이 해석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더 깊은 영혼, 아직 말해지지 않은 그런 영혼의 문제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워렌의 사례를 또 가져왔어요. 이 워렌은 40대 남성인데 아버지와의 이제 갈등이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분노를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가족들을 지켜야 했고, 근데 반면 이제 가정이 또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꾸린 가정이 사랑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식구들의 불평도 같이 받아가지고 양쪽에서 압박,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는 중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워렌이 그래요. 상담자한테 저 추수감사절 하니까는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숟가락 살인이 아니라 물음표 살인을 한번 해보세요. 워렌의 아버지 명절 파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과 공장 노동자들을 전부 초대했고, 그 다음에 월급의 대부분을 음식값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파티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친척 중에 한 분이랑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노가 많다고 했죠? 결국은 식탁을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파티를 망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잘했다. 잘하는 짓이다. 그거는 아쉽게도 질문이 아니죠. 뭐라고 상담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진짜 악의도 없이 순수하게 워렌 씨의 아버님이 왜 친척을 초대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적실한 질문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질문이 잘 통하면은 약간 침묵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 뒤에 워렌이 고백을 해요.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사실 심각하게 애정결핍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족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너무나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 삶 속에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거든요. 라는 그런 아직 말하지 못한 그런 고백들, 진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학적 논리는 그 현실과 공상,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날 때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진짜 리얼로다가 그 사건으로 빵 터지기 전에 나와 내담자가 함께 이렇게 만나가지고 요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가상의 공간 딱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중간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위니카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때 이러면 어땠을까 저러면 어땠을까 창조적인 해석을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때 이제 폭넓고 풍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진솔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내면에 깊은 얘기가 나오니까는 내가 상처받은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 상담자는 자신의 해석학적 작업으로 인해서 영혼의 가장 심층적인 취약점들이 건드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해석학적 놀이를 이어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악의 없이 순수하게 약간의 그 유머를 섞어서, 풍자를 섞어서, 그럴 때 그 중간 공간 그 사이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사항을 가장 결정적인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시점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겪은 이후에야 이제 통전성, 모든 것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평융합입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성적 이론을 계속 파고들었는데, 위니카, 코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제 유아기적 체험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기 감각이 없이 공허함을 느끼고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좋다,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위니캇은 이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힘과 권위를 느끼면서 자기 감각을 발달시키는데, 나 제대로 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올바른 균형을 이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컴버거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는 쾌한이면 불쾌만 겪는데, 이 쾌와 불쾌를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동일시하고 대상 경험하고 동일시하면서 하나의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아세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유아가 공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영을 통해서 이 욕구들이 채워질 때 핵심적인 자기가 확립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인정과 확증의 체험이 없이는 이 사람이 그 자기애적인 상처를 견딜 만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고 자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힘이 충분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무너질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 가다머가 그럽니다. 이 진정으로 이 새로운 이해의 모습을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상호의 의견, 그러니까 상담자, 내담자가 주고받는 이런 의견, 그런 지평들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다른 상호적 작용의 차원으로 대화가 전개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지평융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평융합이라는 것은 새롭고 신기한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 지평융합은 뭐 1대1로만 되는 게 아니라 1대 다로도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펼쳐지는 윤곽은 이 상업적 이미지로서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변화가 가능한 걸로.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상담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내담자는 지평융합을 형성하게 돼가지고, 그 지평융합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를 이제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차원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자료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활용할 필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순례 행위를 하면서, 뭐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고 뭐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속적인 도움과 창조적 도전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에 대하여 이제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복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바뀐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북클럽이라는 곳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담의 목회 상담의 마지막 단계를 알리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여기 5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말론적 정체성에 대한 신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종말론적 정체성은 또 뭐냐? 한마디로 수용이에요. 수용. 남을 품어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남을 품어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목회 상담 종류의 신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무리 멘트로 좀 이런 걸 준비해봤어요.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십자가 고난을 떠올려야 한다. 그 예수는 괴물이다에서도 봤듯이 그 예수의 그 신, 케노시스,
능력을 포기하는 것, 포기하고 고통을 택하는 것. 네. 그 고통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아파하던 게 어느샌가 아물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일으키다 보면은 잠깐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이에도 해석학적 과정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CPU 돌린다고 했듯이.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 이거 결과는 우리 인간이 못 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쥐고 있는 그분 손 안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가 아무리 문제투성이처럼 보일지라도 내 삶이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서는 내가 했던 해석들이 어쩌면은 아까 말했던 그 신화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신화적인 생각들을 전부 다 비신화화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